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회계의 5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가 또는 원가 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손익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매출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원가 또는 원가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에는 원가의 종류라든가 분류라든가 또 원가 계산의 제품 원가 계산의 유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손익분기점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원가 회계의 개념과 분류를 보시면, 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 종류를 나누실 때 크게 3가지 또는 5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비용회계 이런 식으로 나눈다 그러는데, 이 원가에 대해서는 원가 계산 그 자체도 되지만 그것이 재무회계도 영향을 끼치고 또 관리회계도 영향을 끼치는 이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넘나드는 것이 원가인데, 이 원가의 중요성은 재고자산 평가라든가 매출원가를 결정한다든가 또는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때 제품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만약 원가 이하로 제품 가격을 내놓으면 손해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간접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까지를 고려한 원가 계산을 고려해서 시장 가격의 출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회계학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원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10만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더하기 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배부하는 것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부를 어떻게 복잡하게 하느냐, 간단하게 하느냐, 정교하게 하느냐, 기간 비용으로 뜰 것이냐, 제품 원가로 뜰 것이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가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원가 계산에 대한 포맷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각에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가라는 것이 뭐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팔리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상태는 원가가 되는 것이고, 물건이 팔려서 대응되는 비용은 매출원가는 말은 쓰더라도 그것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산 상태로 되어 있는 원가가 매출이 돼서 소멸되면 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1:1로 대응이 되면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고, 간접 대응, 기간 대응이 되면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 매매업의 경우에는 기초 재고액과 단기 매입을 합쳐서 판매 가능액이라고 그러는데, 판매 가능액은 판매할 수 있는 가능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금액에서 기말 재고액을 뺀 것이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학에서 왜 매출원가를 먼저 계산하고 재고자산을 계산하면 될 것이지 재고자산을 계산하고 매출원가를 계산하느냐 하면, 판매 가능액은 1년 또는 13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매출원가는 12개월분에 해당되는 분이고, 기말 재고는 회사마다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한 달치 또는 석 달치 이내의 자산이기 때문에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는 숫자가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기말 재고와의 얼마만큼, 매출원가의 얼마만큼 배부하는 것이 재고자산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재고자산 평가를 하게 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판매 가능액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제품에 대한 금액을 확정을 지면 나머지 차액은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는 매출원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가 이렇게 원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원가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회계학을 하거나 관리용으로 사용하거나 할 때 대충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한 4가지 분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원가의 추적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추적을 직접적으로 추적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원가라 그러고,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두리뭉실하게 기간분으로 대응시키는 것 갖다가 우리는 간접원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휴대폰을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도매상이라 그러면 그 휴대폰 하나하나 구입한 원가는 매출하고 대응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휴대폰을 구입했을 때, 제조회사로부터 구입했을 때 휴대폰의 구입 원가는 판매 매출액에 대한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직접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팔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또 영업하는 인건비라든가 또는 뭐 광고 선점비라든가 하다못해 여러 가지 직기비품에 대한 원가 배부액인 감가상각비라든가 하는 것은 일일이 휴대폰에 대한 대응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정한 기간에 발생된 비용을 전부 모아서 단기 비용으로 떨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우리는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다. 간접적으로 비용되는 원가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원가 또는 공통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출액에 대해서 원가를 직접적으로 트레이스, 이게 추적이 가능하냐, 추적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냐에 따라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분류를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을 보시면 그 원가가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조 비용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와 같이 제조하고는 상관없이 기간 비용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조 원가는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보신 바와 같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 3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은 분류를 3가지로 하게 되면 대충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고, 직접 노무비와 직접 제조 간접비를 우리는 합쳐서 다시 가공비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중에서 직접 노비와 직접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가공비라 그러고, 가공비가 됐든 직접 재료비 됐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판매비라든가 예를 들면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출장 비용이라든가 또 영업 비용이라든가 또 홍보비라든가 광고 선전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판매비라고 그러는데, 이 판매비는 제품하고 일대일로 제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비제조원가, 제조원가가 아닌 비제조원가라 그러고, 또 그 중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판매비라고 하는 반면에 사무실에서 들어가는 지원하는 지원 비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뭐 전기료라든가 뭐 수도료라든가 뭐 통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관리비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쳐서 우리 회계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기간 비용으로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분류 기준인데 고정비와 변동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는 나중에 말씀드릴 손익분기점 분석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제조 시설에 있어서 가동률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구분되지 아니하고 전혀 변동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비가 되겠고요.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제조 시설의 가동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례해서 따라 증가되는 것이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동 정도를 우리는 조업도다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조업도에 따라 조업도가 높아지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고 조업도가 낮아지면 비용이 적게 되는 것은 변동비고, 조업도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돈이 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고정비라고 하는데, 가령 이사님들에 대한 경영청의 인건비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비용이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고정비가 되는 것이고, 생산 현장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전력비라든가 하는 것은 시설을 많이 가동하면 재료비도 늘어나게 되고 전력비도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변동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정비와 변동비는
경영에 있어서 내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동률을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 개념을 가지고 손익이 일치되는 점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그런 것을 갖다가 손익분기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원가의 개념이라든가 제품 제조원가의 유형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더 추가적으로 손익분기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원가를 경영청이 또는 중간청이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제품을 원재료를 사는데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는 통제가 지금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통제 불능 원가가 되는 것이고, 협상을 통해서 또는 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은 통제 가능 원가라고 그럽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통제 가능 원가가 되겠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통제 불능 원가도 많이 발생됩니다.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가 있을 때 통제 불능 원가는 통제가 불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애를 써도 가격이 다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째켜놨고 통제 가능 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와 마찬가지로 경영 내부 의사결정하는 데서는 대단히 중요한 원가의 종류다, 개념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조원가 판매 가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마지막에 제품의 판매 원가는 마진을 붙여서 하죠. 그러니까 마진일 이익이라 그러고,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가 총원가가 되겠습니다. 이 총원가는 기간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와 제품 제조 원가로 구성되고, 제품 제조 원가는 직접 제조 원가 그리고 간접 제조 원가가 합쳐져서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것을 어떤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원가 계산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가는 하나님만이 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배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 원가 계산도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석유의 경우에는 대단히 복잡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원가를 개별적으로 집계해서 이것이 그 제품의 원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박 건조가 그게 대표적인 거겠죠. 선박 경우에는 선박 하나를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개별 원가 계산이 되는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문서의 A다, 주문서 B다 그러면 A에 해당되는 원재료라든가 노무비라든가 제조경비 같은 것을 다 집계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개별 A 제품에 대한 개별 원가 계산이 되는 거고, B 제품도 마찬가지로 B 제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집계를 하게 되면 B 제품에 대한 개별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라든가 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 할 때 아파트 그 전체 아파트는 한 단위로 볼 때 그것은 개별 원가 계산이 되고, 선박의 건조도 개별 원가 계산이다. 또는 특수한 제품을 주문받아서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가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개별 원가 계산의 집계 방법에 의해서 집계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종합원가 계산인데요. 종합원가 계산은 그야말로 종합적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을 생각할 때 자동차 생산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벨트를 통해서 제조 가공 벨트를 통해서 처음에 쇠가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자동차로 둔갑이 되거든요. 이런 것이 종합원가 계산의 대표적인 건데,
이런 경우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계속 벨트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 정도 되면은 제공품이 되는 거고요. 제공품이라는 것은 제조 공정 가운데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품을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제공품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완성품은 아니지만 중간에 제공품 같은 성격이긴 하지만 밖에 나와서 판매를 해서 제품으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도 있고 제공품도 있고 반제품도 있고 다시 그것이 최종적인 벨트를 통해 통과하면 검수를 마치게 되면 제품이 되는데 이때 제품에 나온 것은 많은 생산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총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 원가 계산과는 달리 종합적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된 것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제품에 대한 주문 생산에서 집계하는 거는 그 집계만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쉬운데 반해서 종합 원가 계산은 반제품이라든가 제공품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제공품과 반제품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어떻게 원가를 배부할 거냐에 따라서 제품 원가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제공품의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공품은 이 제공품이 완제품으로 됐을 때 몇 프로 정도가 완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회계 용어로서 환산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령 행체는 한 개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완제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들어간 비율이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반제품, 제공품 두 개가 합쳐야 완제품 한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이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제조원가가 15,000원인데 완성품은 1,400개고 중간에 제공품은 남아있는 것이 200개가 남아있다. 그런데 완성 정도를 봤더니 50%밖에 안 됐다. 그러면 완성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비록 제공품 상태로는 200개지만 50%밖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200개 곱하기 50%를 하게 되면 완성품 100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완성품 1,400개와 제공품에 대한 환산을 한 금액 100개를 합쳐서 1,500개가 완성됐다고 가정하고 15,000원을 갖다가 배부를 하게 되면 완성품에 대한 제조원가도 계산이 되고 기말 제공품에 대한 원가도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제공품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제공품을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놓는 것이 제품 원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별 원가 계산이든 또는 종합 원가 계산이든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재료비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노무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제조비 경비가 얼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표가 제조원가 명세서가 됩니다.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내부 관리를 하는 데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재무사표 속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제조원가 명세서는 대단히 중요한 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조원가 명세서를 예를 들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합쳐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되고요. 그것이 47만 원이 되겠습니다. 47만원에서 기초에 넘어온 제공품 가액을 더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기말 제공품을 빼주면 이번 1년 동안에 완성된 제품에 대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45만 원 되겠습니다. 이 45만 원을 갖다가 1년 동안에 얼마만큼 생산을 했느냐 하는 생산량으로 나누게 되면 한 단위당 제품 원가가 계산이 되는데 이 속에는 아까도 말씀한 데 같이 어떻게 원가를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손해와 이익이 나는 분기점이 어디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또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추정을 하게 됩니다. 추정을 하게 될 때 매출이 이만큼 얼마만큼 됐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일치가 돼서
손해도 나지도 않고 이익도 나지 않는 분기점이 되느냐. 그래서 그 분기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익이 발생되는 거고요. 분기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을 찾기 위한 거의 기법이 손익분기점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손익분기점 분석을 하기 이전에 기회비용과 매몰원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하지 않은 다른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다 그럴 때,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등록금도 납부를 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는 대신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게 되면 돈은 들어가지 않고 월급을 받아서 이익이 생기는 거, 소득이 생기는 것이죠. 그 소득이 대학에 들어가지, 그러면 대학을 다니는 학생 입장에서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학을 다니지 않고 계속 취직을 했더라면 벌 수 있는 소득이 대학생으로 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발생 원가 또는 선크 코스트라 그래서 어떤 투자 결정을 할 때 과거의 이익이 금액이 크냐 적으냐, 이익이 있었냐 없냐는 걸 따지지 않고 그것을 째끼고 하는 그 비용을 매몰 원가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래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과거의 발목을 잡히지 않고 그것은 과거대로 접어두고 앞으로 발생될 원가와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과거에 들어간 비용을 매몰 원가다. 그래서 그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포함시키지 말고 의사결정을 해라, 판단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손익분기점, 그 매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손익분기점 분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단위당 공헌이익이 됩니다. 그 단위당 공헌이익은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뺀 금액을 단위당 공헌이익이라고 하는데, 단위당 공헌이익이 크면 클수록 그 사업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만 하면 이익의 폭이 커진다고 하는 입장에서 단위당 공헌이익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계속 비례해서 매출액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아까 원가의 유행에 있어서 고정비냐 변동비다 하는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판매량이 늘어나면 일정하게 늘어나는 것을 변동비라 그러고,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판매가 되든 많이 판매되든 불문하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고정비라 그랬습니다. 인건비가 대표적으로 고정비가 되죠.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친 금액이 비용선이 되고, 또 판매량에 대한 것을 일치가 되는 점을 갖다가 BEP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이 손익분기점을 벗어나게 되면 그 차액은 전부 다 이익이 되는 구조가 손익분기점의 분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떡볶이 1인분 판매가격이 2,000원이라고 했을 때 1인분에 소요되는 변동원가는, 떡볶이를 1인분을 만들려 들어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변동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라면이라든가 달걀이라든가 어묵이라든가 하는 것은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임차료도 들어가죠. 인건비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판매가 되다 안 되든 인건비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임차료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가가 되는데,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손익분기점은 몇 인분을 판매해야 손익분기점이 되느냐, 또 목표이익을, 손익분기점을 벗어나서 목표이익을 80만이라 하면 몇 인분을 판매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손익분기점은 단위당 공헌이익이 판매가액에서 변동비를 뺀 것이 단위당 공헌이익이 1,000원이기 때문에 고정원가 100만 원에다가 단위당 공헌이익 1,000원을 곱하면 1,000인분을 1,000사람에게 판매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이고, 목표이익의 80만 원을 위한 판매량은 고정원가 100만 원에다가 80만 원을 더 얹어서 180만 원을 갖다가 나누게 되면,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누게 되면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1,800명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원가의 개념은, 원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배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10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도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원가를 통해서, 또 원가의 유행을 통해서 우리는 손익분기점과 같은 것을 개념을 찾아서 관리에 활용하고, 또
재무회계라든가 관리회계다가 두루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매출원가 중에서 특별히 원가회계란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식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